정말 당신이야? 어떻게 여기... 나 알아봐? 제 결혼식 날 예비 장모님은 경호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 당장 끌어내. 구두 꼬라지 좀 봐. 어디서 청소부가 들어와. 어머니는 찢어진 구두를 스카치 테이프로 감고 계셨거든요. 저는 수치심에 몸이 굳어버렸는데 그때였습니다. 식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도 벌벌 떤다는 냉혈한 백만장자 알렉스 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제 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수천만 원짜리 재킷을 벗어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거친 손에 아주 낡고 부서진 나무 조각 하나를 쥐어주었죠.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결혼식 날 아침, 서울의 좁은 반지하 방은 새벽부터 차가웠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공기는 얇았고 벽지는 모서리부터 들떠 있었다. 이혜자는 작은 전기난로 앞에 앉아 구두를 닦았다. 아들의 결혼식 단 한 번뿐인 날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너무 천천히 닦았다. 마치 구두가 아니라 아들의 앞날을 닦는 사람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혜자의 손이 멈췄다. 자기 구두 밑창이 덜렁거렸다. 손끝으로 만지자 밑창이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는 듯 흔들렸다. 혜자는 아무 말 없이 투명 스카치 테이프를 꺼냈다. 몇 바퀴, 몇 바퀴 발바닥을 단단히 묶었다. 그 위에 검은 매직을 꾹꾹 칠해 티가 안 나게 만들었다. 방 한쪽, 최민주는 깨진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은 조각난 과거처럼 금이 가 있었고 민준의 얼굴도 그 금 사이로 나뉘어 보였다. 그는 축사 종이를 손에 쥐고 입술을 달싹였다. 오늘 와주셔서. 목소리가 떨렸다. 떨림은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호텔, 사돈, 하객들, 그리고 가난이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린 듯했다. 민준이 뒤를 돌아 혜자의 발을 보았다. 검게 칠해진 테이프 자국이 보였다. 아주 작게, 하지만 확실하게. 엄마, 민준이 낮게 말했다. 그거 새 구두 사러 가요. 지금이라도. 혜자는 얼른 발을 뒤로 숨겼다. 마치 들킨 것이 사랑이 아니라 죄인 것처럼. 이게 제일 편해서 그래. 혜자가 웃었다. 웃음은 얇았다. 괜히 돈 쓰지 마. 엄마, 오늘은 더더욱. 혜자가 말을 끊었다. 신랑이 빛나야지. 엄마 발은 아무도 안 봐. 민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 말이 더 아팠다. 아무도 안 봐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안 봐야 한다는 뜻처럼 들려서 그는 지갑을 열었다가 바로 닫았다. 안쪽은 너무 가벼웠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테이프는 민준의 가슴을 조여왔다. 그는 구두끈을 3개 묶었다. 끈이 손가락을 눌렀다. 혜자는 아들의 넥타이를 한 번 매만졌다. 민준아, 네, 오늘 웃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이 흔들렸다. 그때 혜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오늘은 무슨 일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문밖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아주 급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최고급 호텔 로비는 다른 계절 같았다. 유리와 대리석이 반짝였고 사람들의 말소리는 낮고 단정했다. 향도, 웃음도,
걸음도 비싼 규칙을 지키는 듯했다. 혜자는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자기 숨이 너무 크게 들릴까봐 입을 다물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와 가방, 그리고 끝이 다른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때였다. 예비 장모, 부잣집 사모님이 혜자를 위아래로 훑었다. 아주 짧게. 하지만 그 짧음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혜자의 싸구려 한복은 그 로비에서 유난히 소리가 났다. 천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였다. 저기요. 사모님이 지배인을 불렀다. 목소리는 웃는 듯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저 아줌마, 직원 아니에요? 손님들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화물 승강기 쪽으로 안내해요. 혜자는 순간 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얼굴은 그대로였다. 그녀는 본능처럼 고개를 숙였다. 오늘만 지나가면이라는 생각 하나로 버텼다. 아들의 결혼식이 망가질까봐 혜자는 자기 이름을 잠시 잊었다. 멀리서 이를 본 민준이 몸을 굳혔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그가 한 걸음 나서려는 순간 신부가 그의 팔을 잡았다. 민준 씨, 제발, 지금 안 돼요. 신부의 눈빛은 착했지만 그 착함은 언제나 부모 앞에서 약해졌다. 민주는 그 눈빛을 보며 더 화가 났다. 화는 사모님에게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에게도 향했다. 혜자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는 척하며 옆으로 비켜섰다. 발끝이 떨렸다. 로비의 바닥은 미끄럽지 않았지만 혜자의 마음은 미끄러졌다. 사모님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웃고 있었다. 마치 방금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처럼. 민준이 혜자에게 다가왔다. 엄마, 괜찮아요? 혜자는 웃었다. 괜찮지. 그 말이 더 위험했다. 민주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로 모든 모욕을 덮었다. 덮는다고 없어지는 줄 믿는 사람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호텔 매니저의 번호였다. 화면에 뜬 이름이 이상하게 차갑게 빛났다. 민주는 받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눌렀다. 호텔 복도 구석은 로비와 달리 조용했다. 조용한데도 숨이 막혔다. 화려함이 벽을 타고 들어와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곳이었다. 매니저는 정중한 얼굴로 다가왔지만 말은 칼 같았다. 신랑님. 민주는 그 호칭이 싫었다. 신랑이 아니라 미납자로 들렸기 때문이다. 잔금 500만 원 결제가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예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민준의 눈앞이 잠깐 멀어졌다. 그는 벽을 한 번 짚었다. 손바닥에 차가운 감각이 스며들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매니저는 미소를 지우지 않았다. 규정이라서요. 규정. 그 단어는 늘 가난한 사람 앞에서만 크게 울렸다. 민주는 휴대폰을 쥐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1명, 2명, 3명. 신호음은 길게 이어졌고 통화는 짧게 끝났다. 미안, 지금 나도. 형, 나도 여유가. 잠깐만. 다음 달이면. 다음 달. 민준에겐 오늘이 전부였다. 그는 복도 끝 창문을 봤다. 유리 밖으로는 서울의 하늘이 맑아 보였다. 하늘이 맑을수록 민준은 더 답답해졌다. 혜자는 멀리서 민준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 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발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다. 민준아. 그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의 눈에 잠깐 스친 불안.
그 불안을 보는 순간 민주는 더 숨을 못 쉬었다. 그는 문득 예식장 안을 상상했다. 꽃, 음악, 웃음, 사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멈추는 장면. 신부의 얼굴이 굳는 장면, 사모님의 비웃음, 하객들의 수군거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그 수군거림이 오늘 어디까지 번질지. 민주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때였다. 호텔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쏠렸다. 뭐야, 누군가 속삭였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다. 마치 도로 위에서 밤이 밀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 행렬의 중심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일어섰다. 누군가가 내려오고 있었다. 호텔 정문 레드카펫은 카메라 플래시로 반짝였다. 그런데 그 빛이 오늘만큼은 결혼식보다 다른 사람에게 집중됐다. 검은 세단 한 대에서 완벽한 수트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알렉스 원.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의 어깨가 굳는 인물. 경호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의 손에는 낡고해진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명품 가방도 금빛 리본도 아닌 오래된 종이 상자.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테이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 상자가 이 호텔과 어울리지 않아 더 눈에 띄었다. 지배인이 급히 달려왔다. 회장님, VIP 라운지로 안내. 알렉스가 고개를 저었다. 난 신랑 측 하객으로 왔습니다. 그 말에 주변 공기가 멈췄다. 신랑, 측이요. 지배인의 얼굴이 굳었다. 성함을 확인해도 될까요? 알렉스 원. 이름을 듣는 순간 지배인은 더 깊이 숙였다. 하지만 곧 난감해졌다. 명단에 없습니다. 알렉스는 미간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없어도 됩니다. 나는 왔으니까. 말이 짧았는데도 명령처럼 들렸다. 멀리서 민준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그는 저 사람이 왜 여기라는 생각보다 저 사람이 왜 저 낡은 상자를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혜자는 로비 끝에서 그 남자를 보자 발이 멈췄다. 숨이 얇아졌다. 심장이 소리를 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들었다. 다시 확인했다.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알렉스의 시선이 로비를 훑다가 접수대 쪽에 앉아있는 혜자를 정확히 찍었다. 그 시선은 차가운 사람의 시선이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았다가 겨우 찾은 사람의 시선 같았다. 혜자는 손에 준 펜을 더 꽉 잡았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민주는 아직 몰랐다. 이 호텔의 화려함이 오늘 한 사람의 과거를 끌어내는 무대가 될 거라는 걸. 알렉스는 천천히 걸어 접수대 쪽으로 향했다. 경호원들은 한 발 뒤에서 조용히 따라왔다. 혜자는 일어설지, 앉을지, 도망칠지 모르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그가 그녀 앞에 섰다. 축의금 접수대는 늘 바쁜 자리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멀어졌다.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샹들리의 아래의 음악도, 종이 넘기는 소리도 희미해졌다. 혜자는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알렉스가 말없이 두툼한 흰 봉투를 내밀었다. 혜자는 자동처럼 봉투를 받으려 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준비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펜이 손에서 떨어졌다. 딸깍. 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혜자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얼굴, 눈매, 입가의 선, 그리고 눈동자 안에 숨겨진
너무 오래된 죄책감 같은 것. 15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밤, 빚쟁이들의 고함, 젖은 골목, 그리고 사라진 남편, 사망 처리된 이름. 혜자의 목이 잠겼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알렉스는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그 한마디가 혜자의 가슴을 세게 쳤다. 그녀는 봉투를 내려놓고 손으로 접수대 모서리를 붙잡았다. 몸이 흔들렸다. 당신. 혜자의 입술이 떨렸다. 왜라는 단어가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왜 떠났는지, 왜 돌아왔는지, 왜 지금인지. 알렉스는 주위를 살폈다. 사람들이 알아볼까봐가 아니었다. 혜자가 쓰러질까봐였다. 그는 의자를 조금 당겨 혜자가 앉기 편하게 만들었다. 손동작이 너무 익숙해서 혜자의 눈이 더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알렉스의 소매가 살짝 거쳤다. 손목에 남은 흔적이 잠깐 보였다. 혜자의 눈이 그 자리에 박혔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 흔적은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던 과거의 표식이었다. 혜자는 봉투를 밀어냈다. 받을 수 없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쪽은 무너지고 있었다. 알렉스는 봉투를 다시 밀어넣지 않았다. 대신 낡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접수대 아래 내려놓았다. 마치 깨질까봐 다루는 것처럼. 민준이 멀리서 접수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예식 전 마지막 확인을 하러 그저 평범하게. 하지만 혜자는 알고 있었다. 민준이 여기까지 오면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혜자의 손가락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리고 알렉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아들 결혼식이니까. 혜자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 지금 문이 열리려 했다. 과거로 가는 문이. 혜자는 접수대 옆에서 일어나 알렉스의 팔을 잡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힘은 있었다. 이리 와요. 그녀는 그를 사람들 눈이 덜 닿는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갔다. 호텔의 화려한 공기가 문틈에서 끊기자 계단은 갑자기 오래된 냄새가 났다. 콘크리트 냄새, 먼지 냄새, 혜자가 살던 골목과 같은 냄새. 문이 닫히자마자 혜자는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한 번, 두 번, 크게 때린 것도 아닌데 알렉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혜자의 손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그 침묵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당신이 어떻게. 혜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15년 동안 어디 있었어? 알렉스는 한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아들, 결혼식만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비용, 남은 잔금까지 내가 처리하겠습니다. 혜자의 눈이 번쩍했다. 돈. 그녀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몸을 바로 세웠다. 당신은 우리한테 죽은 사람이야.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가 결국 튀어나왔다. 돈으로 때우려 하지 마. 당장 꺼져. 알렉스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맞받아치지 않았다. 혜자 씨, 지금은 시기 마이너스 시기요. 혜자가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울음과 섞인 숨이었다. 내가 15년 동안 어떤 꼴로 살았는지 알아? 민준이가 어떤 눈을 하고 컸는지 알아? 그런데 지금 와서 봉투 하나로. 그녀는 손바닥으로 자신의 한복 치맛자락을 쓸어내렸다. 초라한 주름을 지우려는 듯. 나가요. 여기서. 혜자는 문을 열었다. 복도 쪽의 빛이 다시 밀려 들어왔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다. 발이 빨라졌다. 마치 자신이 무너질 속도를 앞질러야 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알렉스는 계단에 남았다. 그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계단 아래쪽에서 누군가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호텔 매니저였다. 알렉스는 표정을 지었다. 잔금 문제 아직입니까? 매니저가 멈칫했다. 예, 회장님. 아니, 손님. 알렉스는 낡은 상자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말했다. 지금 해결하세요. 익명으로. 민주는 복도 끝에서 매니저를 기다렸다. 신부 대기실로 가야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은 자꾸 꺼졌다 켜졌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다. 그때 매니저가 거의 뛰다시피 달려왔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신랑님, 해결됐습니다. 민준이 멍하니 물었다. 뭐가요? 잔금 전액 결제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도 업그레이드 요청이 들어와서요. 최고급으로요. 민준의 입술이 벌어졌다. 누가? 요? 희망재단입니다. 익명 후원. 매니저는 서류를 내밀었다. 민주는 종이를 받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지금은 너무 낯설었다. 익명이라면서요. 민준이 다시 묻자 매니저가 잠시 머뭇거렸다. 그리고 창가 쪽을 가리켰다. 저기 계신 중년 신사분이요. 직접 결제 확인을. 민준이 고개를 돌렸다. 창가에 서 있는 남자. 완벽한 수트. 흔들리지 않는 자세.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상자. 민주는 그 상자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저 사람은 왜 저런 걸 들고 있지? 왜 하필 우리 결혼식에? 민준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갔다. 하지만 민주는 떠올리지 못했다. 아버지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 멈춰 있었고 현실의 남자는 너무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준의 가슴 어딘가가 이유 없이 아렸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몸이 먼저 알아보는 느낌이었다. 저,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어떻게 마이너스 알렉스는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이 민준의 말을 끊었다. 축하합니다. 짧은 말. 그런데 이상하게 따뜻했다. 민준은 그 따뜻함이 더 불안했다. 성함이 민준이 묻자 알렉스가 아주 잠깐 멈췄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입니다. 민준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안 나왔다. 지나가던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알렉스는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렸다. 접수대 쪽, 해자가 있던 방향이었다. 빚이 있습니다. 갚는 겁니다. 그 말에 민준의 머리가 혼란스러워졌다. 누구에게, 무엇을. 그리고 바로 그때 멀리서 결혼식 진행 요원이 손짓했다. 신랑님, 준비 들어가셔야 합니다. 민주는 알렉스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떨어졌다. 왜 하필 오늘이라는 씨앗. 신랑 대기실은 향수 냄새와 꽃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하얀 조명이 민준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비쳤다. 민준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매듭이 계속 비뚤어졌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다. 그래도 손끝은 떨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전까지 민주는 혼자라고 믿었다. 또 문이 열리고 알렉스가 들어왔다. 경호원은 밖에 남았다. 대기실의 공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굳게 했다. 알렉스는 말없이
민준의 넥타이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가왔다. 잠깐. 그는 민준의 손에서 넥타이를 조심스럽게 가져왔다. 마치 부서질까봐 다루듯이. 그리고 손이 움직였다. 빠르지 않았다. 정확했다. 한 번 감고, 두 번 비틀고, 끝을 안쪽으로 넣고, 마지막에 이중 매듭으로 단단히 잠갔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 매듭법은 흔하지 않았다. 어릴 때 아버지가 배에서 배우는 매듭이라며 가르쳐준 방식. 민준은 그때의 냄새를 떠올렸다. 젖은 방파제, 따뜻한 보온병, 그리고 아버지의 손. 손가락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걸 어디서 배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알렉스는 손을 내려놓고 잠깐 민준을 바라봤다. 예전에 바다에서. 아니요. 민준이 숨을 삼켰다. 이 매듭은 아무나 안 해요. 알렉스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거의 표정이 없는 얼굴에서 아주 작은 금이 간 느낌이었다. 그는 민준의 어깨선을 정리해주고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당신 어머니의 옛 채무자입니다. 민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채무자, 어머니? 그 말은 왜 이렇게 현실적이고 왜 이렇게 비겁한 핑계처럼 들리지? 민준이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 진행 요원이 문을 활짝 열었다. 신랑님, 이제 입장 동선 확인합니다. 민준은 알렉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눈으로 붙잡았지만 알렉스는 이미 옆으로 비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알렉스가 조용히 말했다. 매듭은 풀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묶을 수도 있죠. 민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복도 쪽으로 끌려나갔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스로 문을 열기 시작했다. 예식장 안은 빛으로 가득했다. 꽃장식은 과했고 샹들리에는 별처럼 반짝였다. 사람들은 웃고 사진을 찍고 축하를 말하느라 바빴다. 하지만 민주는 그 모든 소리가 물속처럼 들렸다. 알렉스는 하객석 뒤쪽 조용한 자리에서 앉아 있었다. 경호원들은 멀찍이 섰다. 그리고 그의 발치에는 그 낡은 상자가 있었다. 입장 직전 민준이 신랑대기 동선에서 잠깐 벗어나 알렉스에게 다가갔다. 아까 그 말, 민준이 숨을 삼켰다. 채무자라는 게 무슨 뜻이죠? 알렉스는 대답 대신 상자를 들어 올렸다. 이걸 받아야 합니다. 그는 상자를 민준에게 내밀었다. 민준은 상자를 받는 순간 손바닥에 전해지는 무게에 놀랐다. 무게가 물건의 무게가 아니라 시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등대 모양의 나무 오르골이 있었다.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이건 자신이 13살 때 부러뜨렸던 그 오르골. 아버지가 시장에서 어렵게 사다 주고 이 음악 들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던 그 물건. 오르골의 부러진 부분은 이상하게 반짝였다. 순금 부품으로 깔끔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민주는 숨을 멈춘 듯 했다. 이걸 어떻게? 그는 손으로 오르골의 모서리를 더듬었다. 여기 작은 흠집까지 그대로였다. 타인이 가질 수 없는 물건이었다. 알렉스가 낮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딱 그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민준의 안쪽을 뒤흔들었다. 사과가 아니라 인정처럼 들려서 민준은 오르골을 꼭 쥐었다. 손이 젖는 느낌이 들었다. 눈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식장 입구에서 행진곡 전주가 울렸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신부가 들어올 시간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신부 쪽을 보지 못했다. 그는 하객석 뒤쪽의 알렉스만 뚫어지게 바라봤다. 알렉스도 민준을 보고 있었다. 도망치지 않았다. 진행 요원이 민준의 팔을 살짝 잡았다. 신랑님, 입장 준비 마이너스. 민준은 한 발을 떼면서도 마음이 뒤로 끌렸다. 오르골이 손 안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리고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오늘은 결혼식만이 아니라 어떤 귀환의 날이라는 것을. 줄의 단상 앞, 조명이 가장 밝은 자리에서 민준은 겨우 제자리에 섰다. 신부의 베일이 흔들리고 하객들의 박수가 번졌다. 민준은 입을 열어야 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야 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시선이 자꾸 뒤로 갔다. 오르골의 무게가 손목을 잡아당겼다. 신랑, 신부, 주례가 말을 꺼내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식장 문이 거칠게 열렸다. 정중함이 아니라 급습 같은 움직임이었다. 정장 차림의 변호사들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저기 있다. 최영호. 도망자이자 사기꾼 최영호를 체포하라. 예식장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깨졌다. 사람들의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었다. 의자들이 삐걱이고 접시가 흔들렸다. 신부의 어머니가 입을 막고 소리쳤다. 뭐야, 뭐야. 우리 딸 결혼식에 무슨 일이야. 그녀의 시선이 혜자에게 꽂혔다. 당신들, 뭐 숨긴 거야. 혜자는 본능처럼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민준 앞에 섰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자세처럼. 비켜요. 누군가 밀치려 하자 혜자는 한 발을 더 내디뎠다. 아들은 건드리지 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무너지진 않았다. 민주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다. 결혼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꽃이 아니라 삶의 균열이 떨어지는 소리. 그때 알렉스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경호원을 손으로 멈추게 하고 직접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예식장 전체를 눌렀다. 변호사가 서류를 흔들었다. 알렉스 원의 정체는 사망 처리된 최영호. 보험 사기 및 민준의 귀가 멍해졌다. 최영호.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떠오르는 순간 민준의 손에 쥐어진 오르골이 갑자기 증거가 되어버렸다. 민준은 알렉스를 봤다. 그리고 알렉스의 손목을 봤다. 그 흔적. 민준은 눈을 깜빡였다. 한 번, 두 번. 도망자라는 말보다 더 큰 게 있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이제는 피할 수 없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플래시가 다시 터졌다. 민주는 신부의 손을 놓쳤다. 그리고 그 순간 일막이 끝났다. 예식장에는 아직 꽃향이 남아 있었지만 그 향이 이제는 너무 얄미웠다. 방금 전까지 축하의 무대였던 곳이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빠져나갔고 의자들은 가지런함을 잃었다. 접수대 위 봉투들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신부의 부모가 딸의 팔을 세게 잡아 끌었다. 나와, 당장 나와. 신부는 울먹이며 민준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빛은 미안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에 가까웠다. 장모가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범죄자 집안이랑 사돈 못 맺어. 파혼이야. 민준은 본능적으로 장모의 치맛자락이 아니라 신부의 손목을 붙잡았다. 잠깐만요. 제발. 그는 무릎이 꺾일 것 같은데도 버텼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희 엄마도, 저희도 장인이 민준의 손을 쳐냈다. 민준의 손이 허공을 잡았다. 장모는 혜자를 흘끗 보며 말했다. 저런 사람을 어머니라고. 아이고, 우리 딸 인생 망칠 뻔했네. 그 말이 혜자의 가슴을 스쳤다. 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꾸하면 더 큰 폭풍이 온다는 걸 그녀는 평생 배워왔다. 알렉스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수표였다. 그 순간 민준이 돌아서서 소리쳤다. 꺼내지 마. 민준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했다. 내 인생을 돈으로 사려고 하지 마. 다 당신 때문이야. 알렉스의 손이 멈췄다. 수표는 반쯤 나온 채 공중에서 굳었다. 민주는 숨이 가빴다. 눈앞이 흔들렸다. 우리 엄마가 15년 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혜자가 떠올랐다. 테이프로 감은 구두, 로비에서 숙였던 고개, 그리고 접수대에서 떨어뜨린 펜. 민주는 오르골을 꽉 쥐었다. 그 증거가 지금은 저주처럼 무거웠다. 신부는 끝내 부모에게 끌려가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미안해, 민준 씨. 그 한마디가 더 잔인했다. 민주는 그 말을 붙잡을 힘도 없었다. 문이 닫혔다. 연회장에는 민준과 혜자, 그리고 알렉스만 남았다. 혜자는 민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알렉스는 민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내가 마이너스 민준이 손을 들어 막았다. 말하지 마요. 그리고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소장의 이름이 화면에 떴다. 결혼식 날 이 시간에 좋은 소식일 리 없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경찰서 주차장은 낮보다 더 밝게 느껴졌다. 가로등 불빛이 사람의 얼굴을 숨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알렉스는 짧은 조사 끝에 나왔다. 공소시효, 법적 절차, 여러 말들이 오갔지만 민준에게는 그 모든 게 변명처럼 들렸다. 중요한 건 하나였다. 왜였고, 어떻게였고, 지금이었다. 민준은 기둥 뒤에 서 있다가 알렉스가 나오자 앞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당신, 민준은 알렉스의 멱살을 잡았다. 손이 너무 세게 떨려서 오히려 더 꽉 쥐게 됐다. 왜 우리를 버렸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15년 동안 남의 집 변기 닦으며 살았어. 민주는 변기라는 말을 내뱉고 스스로도 움찔했다. 그 말이 어머니를 더 더럽히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분노는 말을 골라주지 않았다. 알렉스는 민준의 손을 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민준의 눈을 바라봤다. 버린 게 아니다. 그럼 뭐야? 민준이 소리쳤다. 설명해.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왜 죽은 척했어? 알렉스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너희를 살리기 위해 떠난 거였다. 말은 단순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민준을 미치게 했다. 살리기 위해 민준이 웃었다. 웃음이 아니었다. 우리가 살아 보여. 민준의 눈에 불빛이 번졌다. 그는 멱살을 놓지 못했다. 놓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될 것 같아서. 알렉스는 결국 민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힘으로 누르지 않았다. 민준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민준의 몸이 잠깐 굳었다. 민준아. 누군가 그렇게 불러준 기억이 너무 오래전이라서. 알렉스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그는 민준의 손에 명함을 끼워 넣었다. 여기로 와라. 어머니도. 그리고 뒤돌아 리무진 쪽으로 걸었다. 민준은 뒤에서 소리쳤다. 도망치지 마. 알렉스는 멈추지 않았다. 다만 문을 열기 전 잠깐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이 말했다. 도망이 아니라 기다림이라고. 리무진이 떠나고 주차장에 바람만 남았다. 민주는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봤다. 알렉스 원 체어맨. 그 글자들이 갑자기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신부의 이름이었다. 민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다. 안 받으면 끝날 것 같았다. 다음 날 혜자는 낡은 가방을 꽉 쥐고 초고층 건물 앞에 섰다. 로비는 어제의 호텔보다 더 조용했고 더 비쌌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하늘조차 특권처럼 보였다. 혜자의 손에는 작은 봉투가 있었다. 폐물을 팔아 만든 돈. 결혼식 비용을 돌려주기 위한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올라갔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혜자의 심장은 더 내려앉았다. 알렉스는 창가에 서 있었다. 어제의 소란이 없었던 사람처럼 단정했다. 혜자는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다. 가져가요. 알렉스가 봉투를 보더니 혜자를 바라봤다. 그걸 왜? 내 아들 인생에 비치고 싶지 않아서. 혜자의 말은 단단했다. 당신 돈으로 결혼식 살린 거 아니야. 내가 팔아서. 내가 막았어. 알렉스는 말없이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태블릿을 켰다. 혜자 씨. 그는 화면을 혜자 쪽으로 돌렸다. 이걸 봐주십시오. 화면에는 통장 내역이 줄줄이 있었다. 날짜, 금액, 수치인.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 15년 동안. 혜자의 눈이 흔들렸다. 이게 뭐야? 알렉스가 낮게 말했다. 나는 매달 보냈습니다. 생활비. 그럼 왜? 우리는 혜자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우리는 한 번도. 알렉스가 손가락으로 특정 구간을 가리켰다. 수치인 이름이 서오로 찍혀 있었다. 내 파트너가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에게는 가족들이 잘 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혜자는 의자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다. 다리가 풀릴까 봐서가 아니라 분노가 몸을 지탱했기 때문이었다. 믿었어? 혜자는 숨을 내쉬었다. 직접 와서 확인했어야지. 돈 보냈다고. 할 일 다 한 줄 알아? 그 말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다. 15년의 밤과 새벽이 한 문장에 몰렸다. 알렉스는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그는 혜자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겁이 났습니다. 돌아오면 너희가 더 위험해질까봐. 혜자는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다. 이건 내 자존심이야. 돌려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알렉스가 말했다. 민준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혜자의 발이 멈췄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혜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목소리는 낮았고 뭔가 부서진 소리였다. 엄마, 나 회사에서. 혜자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질 뻔했다. 민준의 건축사무소는 넓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 공간이 미래였다. 종이 냄새, 프린터 소리, 모형의 톱밥까지 그 모든 게 꿈의 재료 같았다. 그런데 그날 사무소 공기는 유난히 딱딱했다. 소장이 민준을 따로 불렀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이미 알았다.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걸. 소장은 민준의 이력서를 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기사 캡처였다. 결혼식장에서란 알렉스 원 이꼬르 최영호 같은 제목, 그리고 민준의 얼굴이 어설프게 찍힌 사진. 민준 씨, 소장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 클라이언트들이 전화가. 지금 난리야. 민준이 입을 열었다. 저는 아무 관련 없어요. 전 정말 몰라. 알아. 소장이 말을 끊었다. 근데 세상은 안다로 움직이지 않아. 이미지야, 이미지. 민주는 그 단어가 너무 허무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그는 도면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는데 세상은 기사 한 줄로 사람을 부쉈다. 해고야. 소장이 말했다. 오늘부로.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를 내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가 자신의 물건을 천천히 정리했다. 연필, 줄자, 작은 스케치북. 다 너무 가벼웠다. 그 가운데 신부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미안해. 지금은 연락하지 말자. 민주는 화면을 꺼버렸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결혼식만이 아니라 관계도 직장도 한꺼번에 무너졌다. 사무소 밖으로 나오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민주는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주머니는 비었다. 그는 골목 끝을 바라봤다. 어딘가로 가야 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때 손 안에서 명함이 구겨지는 감각이 느껴졌다. 알렉스의 명함. 민주는 멈췄다가 뒤돌아 택시를 잡았다. 어디로 가실까요? 민주는 잠깐 눈을 감았다. 글로벌 원. 본사요. 말이 나오자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도끼가 먼저 결정을 내려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택시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알렉스 원 회장 관련 추가 보도입니다. 결혼식장 소동 이후 마이너스 민주는 라디오를 꺼달라고 말하지 못했다. 그 뉴스는 이제 그의 삶이었으니까.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은 조용한 폭력 같았다. 웃음은 낮고 말은 절제돼 있었지만 모든 것이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공간이었다. 민주는 대출 심사처럼 바라보는 시선들을 뚫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직원이 잠깐 주저했지만 알렉스의 이름을 말하자 태도가 바뀌었다. 알렉스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가 아니라 서류가 놓여 있었다. 민준이 다가가자 알렉스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의자를 하나 빼서 민준에게 권했다. 민준은 앉지 않았다. 왜 불렀어요? 알렉스는 서류 중 하나를 밀었다. 백지 수표였다. 그 옆에는 계약서. 내 밑에서 일해라. 알렉스가 말했다. 네가 원하는 건물을 다 짓게 해주마. 너를 무시한 사람들, 너를 버린 사람들에게 복수해라. 복수. 민준의 머릿속에 어제 루비의 시선이 떠올랐다. 장모의 멸시, 소장의 해고 통보, 신부의 연락하지 말자라는 메시지. 가난의 굴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민주는 수표를 바라봤다. 숫자를 적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해서 더 위험했다. 민주는 수표를 집었다. 알렉스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민주는 천천히 수표를 찢었다. 한 번, 또 한 번.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시원했다. 그리고 무서웠다. 민주는 찢어진 조각들을 알렉스 앞에 뿌렸다.
당신은 옷은 갈아입었을지 몰라도 양심은 그대로야.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 같았다. 돈으로 가족을 사는 줄 알았지. 우린 상품이 아니야. 알렉스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움찔했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민준을 더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알렉스가 아주 작게, 정말 작게 웃었다. 기쁘다는 웃음이 아니라 이상한 안도였다. 다행이다.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뭐가요? 알렉스는 대답 대신 찢어진 수표 조각을 한 장 집어들었다. 내가 내 어머니처럼 살까봐.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화인지 슬픔인지 모를 감정이 목을 막았다. 그는 자리에서 돌아섰다. 나가려는 순간 알렉스가 뒤에서 말했다. 창고에 네가 모르는 게 있다. 어머니가 숨겨둔 것. 민주는 멈칫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말이 훅처럼 등에 꽂혔다. 혜자의 집 창고는 반지하 방보다 더 낮았다. 낮다는 건 햇빛이 더 멀다는 뜻이었다. 창고 문을 열자 눅눅한 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올라왔다. 혜자는 그 안에서 상자를 하나씩 꺼냈다. 결혼식이 무너진 뒤 집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이 사람을 더 아프게 했다. 그녀는 버려야 할 것을 찾는 척하며 사실은 마음을 붙잡을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낡은 이불, 아이 때 입던 체육복, 모서리가 다른 앨범, 손끝이 사진 액자에 닿았다. 가족 사진. 민준이 초등학교 때, 영호가 아직 집에 있을 때 찍은 것. 혜자는 액자를 꺼내다 잠깐 멈췄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액자 뒤쪽이 이상하게 두꺼웠다. 혜자는 액자를 뒤집어 손톱으로 테두리를 더듬었다.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오래된 테이프. 누군가 급히 붙여 숨긴 흔적. 혜자의 손가락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혜자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었다.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아주 작은 글씨, 익숙한 필체. 그녀는 숨을 삼키고 펼쳤다. 혜자야, 첫 줄에서 이미 눈이 뜨거워졌다. 미안하다. 미안해서 이 글을 쓴다. 혜자의 무릎이 힘을 잃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쪽지를 읽었다. 글씨는 급했고 눌러 쓴 흔적이 많았다. 사채업자들이 민준이를 학교 가는 길에 데려가겠다고 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계속 쫓기고 민준이는 평생 숨을 못 쉬고 산다. 내가 사라지면 보험금이 나올 거다. 그걸로 빚을 정리해라. 너희를 살리는 길이 이것뿐이다. 혜자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울음인지 숨인지 모를 소리. 그녀는 쪽지를 가슴에 눌러붙였다. 마치 남편의 심장을 만지는 것처럼. 당신, 말이 목구멍에 걸려 더는 나오지 않았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이 쪽지 한 장이 혜자의 세상을 뒤집었다. 도망이 아니었다. 버림이 아니었다. 그는 세상에서 지워지는 길을 선택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 혜자는 벌떡 일어났다. 다리가 휘청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민준에게 말해야 했다. 알렉스에게도, 아니, 영호에게도 이걸 보여줘야 했다. 그녀는 쪽지를 손에 쥔 채 밖으로 나가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 통화였다. 네, 엄마, 나 지금. 민준의 목소리는 얇고 불안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혜자의 눈앞이 갑자기 흐려졌다. 가슴이 조여왔다. 손에서 쪽지가 미끄러질 뻔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다.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듯 낮아졌다. 응급실 불빛은 너무 밝아서 사람의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바닥은 반짝였고 발소리는 빠르게 지나갔다. 누군가 울고 누군가 서류를 찾고 누군가 이름을 불렀다. 혜자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손에는 링거라인이 연결돼 있었고 의료진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필요한 확인을 하고 버튼을 누르고 장비를 조정했다. 민주는 복도에서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다. 엄마가 쓰러졌다. 그 사실 하나가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었다. 그때 반대편에서 알렉스가 달려왔다. 수트가 어제처럼 완벽하지 않았다. 넥타이 매듭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었다. 두 사람은 응급실 문 앞에서 마주쳤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당신 때문에. 입이 먼저 움직이려는 순간 혜자의 간호사가 문을 열고 말했다. 보호자 한 분만 들어오세요. 민준과 알렉스의 시선이 동시에 혜자에게 향했다. 혜자가 민준을 찾는 눈빛을 보냈다. 민준이 들어가려 하자 혜자가 손가락을 살짝 움직였다. 둘 다 말은 없었지만 그런 표정이었다. 잠시 후 혜자는 깨어났다. 숨은 가빴지만 눈은 또렷했다. 민준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엄마, 괜찮아요? 혜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민준아, 그녀는 입술을 떨며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려고 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자 알렉스가 조용히 도왔다. 그의 손동작은 너무 조심스러웠다. 혜자는 쪽지를 민준에게 건넸다. 읽어 민준은 종이를 펼쳤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민준의 어깨가 굳었다. 한 줄, 두 줄, 민준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 보험금이 나올 거다. 살리는 길이 이것뿐이다. 민준의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쪽지를 내렸다. 알렉스를 바라봤다. 분노가 바로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다른 게 먼저 올라왔다. 죄책감, 혼란, 그리고 너무 늦은 이해. 그럼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아빠는. 혜자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도망간 게 아니야. 혜자의 말이 천천히 응급실 공기를 채웠다. 너를 살리려고 스스로 사라진 거야. 알렉스는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쪽지를 손에 쥔 채 손등을 이마에 대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미워하던 버림이 사실은 희생이었다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응급실 밖 복도에서 누군가 급히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알렉스의 비서가 헐레벌떡 들어오며 말했다. 회장님, 협박장이 왔습니다. 알렉스의 얼굴이 단단히 굳었다. 민주는 그 표정을 보고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됐음을 알았다. 글로벌 원 본사의 회의실은 창문이 넓었다. 넓은 만큼 사람은 더 작아 보였다. 서전무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울의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부하들처럼 보였다. 그는 웃지 않았다. 웃을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웃음 대신 계산이 필요해서였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가족이 병원의 마이너스 가족. 서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사람에게 가족이 남아있던가. 비서는 입을 다물었다. 서전무는 책상 위에 자료를 넘겼다. 알렉스 원의 과거, 최영호의 사망 처리, 보험 관련 기록, 그리고 결혼식장 사건 기사 캡처. 그는 결론을 내렸다. 알렉스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가족 때문에. 그리고 흔들리는 회장은 빼앗기 쉬운 회장이다. 플랜 B로 간다. 서 전무가 낮게 말했다. 그의 부하가 물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서 전무는 펜을 돌리며 답했다. 가능하게 만들면 된다. 그는 두 가지를 동시에 노렸다. 첫째, 알렉스 원이 사실상 사망 처리된 최영 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한다. 둘째, 보험금과 신분 문제를 사기로 묶어 법적 압박을 건다. 그 과정에서 민중까지 공범으로 엮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흘린다. 가족을 흔드는 게 가장 빠르다. 서 전무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종이 한 장, 짧은 문장. 조용히 떠나지 않으면 아들도 공범으로 엮겠다. 그는 그 문장을 읽지도 않고 봉투를 밀어냈다. 병원으로 보내. 부하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 너무 노골적이면. 서 전무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차가웠다. 노골적이어야 한다. 겁을 줘야 움직이니까.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이 협박장은 사람의 삶을 방향제 바꾸는 화살이었다. 서 전무는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승리가 정의를 대신하는 세계에서 살아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주주 중 한 명이었다. 서 전무. 소문 들었나? 알렉스 원이 재산을 아들에게 넘긴다던데. 서 전무의 입가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소문은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의 빌딩들을 다시 바라봤다. 이제 회장의 자리는 한 발 더 가까워졌다. 밤의 공사장은 낮보다 조용했다. 철근과 콘크리트가 서늘한 숨을 쉬었고 바람이 높은 곳에서 더 세게 불었다. 민주는 종종 이 옥상에 올라왔다. 세상이 너무 가까이 달려들 때 여기서는 세상이 조금 멀어 보였다. 그날도 민주는 난간에 기대 서 있었다. 손에는 종이컵 하나, 물만 담겨 있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누가 왔는지 알 것 같았다. 이상하게도 알렉스가 옥상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종이컵 2개. 춥다. 알렉스가 짧게 말했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알렉스는 민준 옆 난간에 종이컵 하나를 놓고 보온병 뚜껑을 열었다. 믹스커피 냄새가 퍼졌다. 그 냄새는 이 옥상과 어울리지 않는데도 민준의 가슴 한쪽을 찔렀다. 어릴 때 낚시터에서 아버지가 보온병을 열며 웃던 장면이 스쳤다. 알렉스가 컵에 커피를 따랐다. 손동작이 익숙했다. 이 맛, 기억하나? 민주는 컵을 보며 말했다. 기억하기 싫어요. 그 말은 거짓말이었다. 기억이 이미 민준을 잡고 있었다. 알렉스는 컵을 민준 쪽으로 밀었다. 돈이 가족을 대신할 줄 알았다. 그가 말하자 바람 소리가 잠깐 멈춘 것 같았다. 나는 돌아오면 너희가 날 미워할까봐 겁났다. 그래서 돈으로라도 지키면 되는 줄 알았다. 민주는 컵을 짚지 않았다. 그럼요. 민준이 낮게 말했다. 우릴 지켰겠죠. 멀리서. 그 말에 알렉스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민주는 결국 컵을 집었다. 뜨거움이 손바닥에 닿았다. 그 뜨거움이 이상하게 인간적이었다. 한 모금 마셨다. 목이 따뜻해지는데도 마음은 바로 풀리지 않았다. 알렉스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민주는 컵을 내려다보며 대답했다. 아직 아빠라고 못 불러요.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 그는 억지로 웃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더 진심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신부였다. 민준은 화면을 봤다. 손가락이 멈췄다. 알렉스도 그 화면을 봤다. 두 사람 사이에 또 다른 폭풍이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민준의 휴대폰이 공사장 바람 속에서 떨렸다. 화면에는 신부의 이름. 그는 숨을 삼켰다. 받아야 했다. 안 받으면 끝날 것 같았다. 여보세요. 잠깐의 침묵 뒤에 신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터졌다. 민준 씨, 지금 우리 집 난리야. 민준은 난간에서 몸을 떼고 옥상 한쪽으로 걸어갔다. 알렉스는 말없이 뒤따르지 않고 조금 떨어져 서 있었다. 무슨 일이야? 기사. 또 났어. 신부가 숨을 몰아쉬었다. 우리 아빠가 자금 세탁에 연루됐대. 당신 아버지랑 엮였다고. 민준의 눈이 흔들렸다. 그럴 리 없어. 그건 그럴 리 없어도. 신부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믿어. 전화가 계속 오고 회사에도. 그녀의 목소리가 뚝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부모님이 나한테 넌 왜 그런 집안이랑 엮였냐고 나가라고 했어.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지금까지 내가 당하면 나만 아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니었다.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있었다. 미안해. 민준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든 마이너스, 어떻게든. 신부는 울면서 웃었다. 민준 씨, 나도 당신 좋아해. 근데 우리 집이. 그 말은 곧 사랑보다 집안이 더 크다라는 뜻이었다. 민주는 그걸 알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신부의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모였다. 전화 끊어. 당장 끊어. 그런 집안이랑 또 얽히려고. 신부가 흐느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너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어. 다신 연락하지 마. 뚝. 민주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다. 화면이 꺼졌는데도 귀에는 그 말이 남아 있었다. 망했어. 그 단어가 바람보다 차갑게 박혔다. 알렉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무슨 일이지?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려 알렉스를 봤다. 그 눈빛엔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다. 포기하고 싶다는 눈빛. 알렉스는 한 발 물러섰다. 민준아,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 때문에 사람들이 다 다쳐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알렉스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내가 끝내야겠구나. 민주는 그 말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알렉스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이미 준비해온 듯한 봉투였다. 알렉스의 집무실은 정돈되어 있었다. 정돈이 너무 완벽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처럼 보일 정도였다. 민주는 그곳에 들어서면서도 불편했다. 의자 하나가 비싸 보이는 게 아니라 숨 하나가 비싸 보였다. 알렉스는 책상 앞에 앉아 변호사를 불러놓고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대로 가시면 회장직은 물론이고 재산도 대부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형 가능성도.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담담했다. 혜자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다. 손에 쪽지를 쥐고. 민주는 문가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보이지 않았다.
회장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회장이 지금 모든 걸 내려놓으려 하고 있었다. 알렉스가 펜을 들었다. 내 신분 위조, 보험 관련 문제, 모두 자수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알렉스는 민준을 바라봤다. 돌이킬 수 없는 건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알렉스의 손이 움직였다. 서명, 날짜, 이름, 최영호라는 글자가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다. 민준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었다. 사진 속 이름, 쪽지 속 이름, 그리고 오늘 현실의 이름. 혜자가 조용히 물었다. 왜 이제 와서? 알렉스가 말했다. 민준이가 더는 흔들리지 않게. 그는 잠깐 시선을 내렸다. 나 때문에 주변이 무너진다면 내가 먼저 무너져야지. 민준은 입술을 떨었다. 그는 원했다. 아버지가 무너져서 자신이 통쾌해지길.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스스로 무너지려 하니 통쾌함은 없었다. 대신 두려움이 왔다. 또 혼자 희생하려는 거야?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넣었다. 내일 아침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알렉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회장님,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렉스가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제보? 비서는 침을 삼켰다. 회장님 차량 관련 불법 물품 의심 신고가. 민준의 손이 꽉 쥐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움직이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은 차가운 공기가 가득했다. 바닥은 축축했고 소리는 울렸다. 발걸음 하나가 10걸음처럼 크게 들렸다. 알렉스는 변호사와 함께 차량 쪽으로 향했다. 민준과 혜자는 뒤에서 따라왔다. 민준은 마음이 불안했다. 불안은 이유 없이 오지 않았다. 이미 서전무의 냄새가 났다. 그때 경찰차 한 대가 들어왔다. 사이렌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사이렌 같았다. 경찰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렉스 원 회장님, 맞으십니까? 차량 확인 요청이 있습니다. 알렉스는 멈추지 않았다. 확인하십시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위험해 보였다. 경찰은 트렁크를 열었다. 민준의 시선이 트렁크 안으로 꽂혔다. 그 안에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낯선 봉투, 밀봉된 작은 포장, 그리고 장부처럼 보이는 수첩. 민준은 머리가 띵했다. 이건 심어놓은 거다. 경찰이 표정을 굳혔다. 회장님,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순간 주차장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혜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아니에요. 우리 남편은. 민준이 혜자의 팔을 붙잡았다. 지금 소리치면 더 불리하다는 걸 직감했다. 하지만 민준의 눈은 경찰이 아니라 주차장 기둥 뒤를 향했다. 누군가 있었다. 멀리서 지켜보는 그림자. 서전무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다. 알렉스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민준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말했다. 괜찮다고. 아니, 괜찮게 만들겠다고. 그게 더 미웠다. 왜 또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해? 주차장 출구로 끌려가는 알렉스를 보며 민준은 몸이 앞으로 쏠렸다. 잠깐만요. 민준이 소리치려는 순간 변호사가 민준을 막았다. 지금은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때 위쪽에서 TV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다. 주차장 관리실의 TV였다. 속보입니다.
억만장자 알렉스 원 회장, 마약 밀매 및 뇌물 혐의로 체포 마이너스 단어들이 민준의 머리를 때렸다. 마약, 뇌물, 체포. 민준은 그 자리에 굳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알렉스가 경찰차에 오르기 직전 민준에게 낮게 말했다. 흔들리지 마. 민준의 눈이 붉어졌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또 하나의 부담이었다. 시장 골목은 저녁이 되자 더 바빠졌다. 반찬 냄새, 튀김 냄새, 사람들의 말소리가 뒤섞였다. 혜자는 그 골목을 평생처럼 오갔다. 그런데 그날은 발이 무거웠다. 남편이 잡혀갔고 아들은 흔들리고 있었다. 혜자는 장갑 낀 손으로 앞치마 끈을 고쳐매며 마음을 다잡았다. 울면 안 돼. 지금은. 그때 누군가가 혜자의 이름을 불렀다. 이혜자. 혜자는 몸이 굳었다.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목소리는 좋은 기억이 아니었다. 골목 끝에 노인이 서 있었다. 다리를 절고 있었다. 얼굴은 늙었지만 눈빛은 혜자의 기억 속 그 사람과 같았다. 과거 그들을 괴롭혔던 사채업자. 혜자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살려고 왔다. 혜자는 뒤로 물러섰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그녀는 노인을 골목 옆 작은 공간으로 끌고 갔다. 빚은 다 갚았어. 더는 마이너스 노인이 손을 저었다. 돈 받으러 온 거 아니다. 그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15년 전 내가 너희 집에 찾아가서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한 거. 혜자의 눈이 커졌다. 노인이 낮게 말했다. 그거 서 전무가 시켰다. 혜자의 목이 막혔다. 거짓말.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나도 그때는 돈에 눈이 멀었지. 근데 그 인간 나한테 약속했던 돈도 안 줬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오래된 기계였다. 이 안에 그때 통화한 게 남아있다. 내가 왜 지금 나타났는지 알겠지.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죄책감인지 복수심인지 모를 흔들림. 혜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영호는? 노인이 말했다. 그 사람 도망간 게 아니야. 너희 살리려고. 진짜로 다 끊어내려 한 거다. 혜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려 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민준이는 어디 있어? 혜자가 물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뉴스 보고 지금 흔들릴 거다. 빨리 가서 말해라. 회장은 2번 누명 쓴 거야. 그리고 바로 그때 혜자의 손이 녹음기를 꽉 쥐었다. 이건 열쇠였다. 남편을 살릴 열쇠. 아들을 흔들림에서 붙잡을 열쇠. 혜자는 그대로 뛰기 시작했다. 시장 골목의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숨이 차도 멈추지 않았다. 구치소 접견실은 회색이었다. 벽도, 의자도, 공기도 회색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손에 구겨진 기사 출력물을 쥔 채 앉아 있었다. 그 종이는 이제 의미가 없었다. 사람은 종이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민주는 너무 늦게 배웠다. 문이 열리고 알렉스가 들어왔다. 수위는 단순했고 얼굴은 초췌해 보였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 눈빛이 민준을 더 아프게 했다. 왜 저 눈을 아직 유지하지? 2 사람 사이에 방탄유리가 있었다. 전화기가 연결됐다. 민준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준의 목이 떨렸다. 알렉스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아주 짧게.
그 짧음이 더 진심 같았다. 알렉스가 낮게 말했다. 기자회견을 열어라. 민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나를 모른다고 해라. 알렉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너무 잔인했다. 연을 끊어라. 그래야 내가 산다. 민주는 방탄 유리를 바라봤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 왜곡돼 보였다.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민주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크게 내뱉었다. 언제까지 나를 어린애 취급할 거예요? 그의 손이 떨렸다. 언제까지 아버지만 혼자 결정해요. 알렉스는 잠깐 말을 잃었다. 민준이 이어 말했다. 저 결혼식도 망했고 직장도 잃었고 사람들도 다 떠났어요. 민준의 눈이 젖어왔다. 근데요, 이상하죠. 지금 제일 무서운 건 아버지가 또 혼자 사라질까 봐요. 알렉스가 전화기 너머로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민준은 말을 끊었다. 이젠 내가 지킬 거예요. 그는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방탄 유리를 향해 천천히 올렸다. 이젠 내가 아버지를 지킬 거예요. 알렉스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고개를 숙이려다 다시 들었다. 그러면 너도 다친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다쳐도 같이 다칠 거예요. 그 말은 각오였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접견실 문이 다시 열리며 교도관이 말했다. 시간 종료입니다. 민주는 전화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알렉스가 마지막으로 입술을 움직였다. 오르골.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안에 말이 끝나기 전에 교도관이 알렉스를 데리고 나갔다. 민주는 유리 너머 빈 의자를 바라보며 오르골을 떠올렸다. 바닥이 유난히 두꺼웠던 그 오르골. 해자의 반지하방은 밤이 되면 더 좁아졌다. 벽이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민주는 바닥에 앉아 오르골을 두 손에 올려놓고 있었다. 해자는 그 옆에서 녹음기를 꼭 쥐고 있었고 신부는 문 앞에 서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신부가 먼저 말했다. 나 돌아왔어.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신부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이번엔 흔들리지 않는 빛이 있었다. 부모님이 뭐라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해자가 입술을 달싹였다. 고맙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민준이 먼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신부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미안하단 말 말고 살릴 방법부터 찾자. 민준은 오르골을 돌려서 바닥을 만졌다. 그날 이상하게 느꼈던 두께.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 민준이 작은 드라이버를 꺼냈다. 공사장에서 늘 가지고 다니던 것. 나사를 하나씩 풀었다. 손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다. 해자는 숨을 삼켰다. 신부는 두 손을 모아 입가에 댔다. 그리고 바로 그때 바닥판이 툭 하고 열렸다. 안쪽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졌다. 구형 SD 카드였다. 민주는 그 카드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지 몰랐다. 이게 뭐야? 해자가 속삭였다. 민주는 노트북을 켜고 카드 리더기에 꽂았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다. 짧은 제목들, 날짜들. 그중 하나가 민준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오우협박 녹음 같은 이름. 민준의 손가락이 마우스를 눌렀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무의 목소리였다. 차갑고 단정하고 사람을 물건처럼 부르는 목소리.
그리고 그에 맞서는 알렉스의 목소리도 들렸다. 그건 선을 넘는 짓이야. 선. 서 전무가 비웃었다. 회장님, 선은 이길 때 그려집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녹음 속 서 전무는 분명히 말했다. 트렁크에 넣어. 경찰엔 내가 말해둘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문장이 흘렀다. 아들까지 공범으로 만들면 회장은 무너져. 신부가 입을 막았다. 혜자는 녹음기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나도 있어. 증인이 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개의 열쇠가 맞물렸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이 방 안에서 가족의 운명이 다시 방향을 틀었다. 민주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다. 주주 총회가 내일이죠. 신부가 말했다. 서 전무가 회장 취임 선언한다는 날.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그 자리에서 끝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다. 발신자 미상. 오륙을 찾았지. 한 발만 더 나가면 엄마까지 다친다. 민준의 손이 꽉 쥐어졌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었다. 대형 컨퍼런스 홀은 방송 조명으로 뜨거웠다.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고 스크린에는 회사 로고가 크게 떠 있었다. GLOBALON이. 주주들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고 말들은 조용했다. 조용하지만 날카로운 공간이었다. 서 전무는 단상 뒤에서 미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미소였다. 오늘부로 저는 회장 직무를 마이너스. 그가 말을 꺼내는 순간 홀 뒤쪽 문이 열렸다. 민준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도 아니었다. 값비싼 구두도 아니었다.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손에는 위임장 파일이 들려 있었다. 뒤에는 혜자와 신부 그리고 변호사가 함께였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저 사람, 그 결혼식 신랑 아니야. 카메라 하나가 민준을 잡았다. 서 전무의 미소가 아주 잠깐 굳었다. 경비원. 서 전무가 소리쳤다. 뭐해? 경비원이 움직이려는 순간 변호사가 단상 쪽으로 걸어가 위임장을 들어보였다. 합법적 대리권입니다. 경비원이 멈칫했다. 민주는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다. 손이 떨리려 했지만 그는 주먹을 쥐어 그 떨림을 가뒀다. 저는 최민준입니다. 홀의 낮은 파도가 일었다. 그리고 알렉스 원 회장의 아들입니다. 서 전무가 웃으며 말했다. 감정적인 발언은 주주총회에서. 민준이 말을 끊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민준은 휴대폰을 꺼내 케이블을 연결했다. 스피커가 켜졌다. 다들 무슨 쇼를 하나라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바로 그때 홀 전체에서 전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트렁크에 넣어. 경찰엔 내가 말해둘 테니까. 순간 공기가 얼었다. 서전무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이게 무슨 조작 마이너스. 민주는 또 하나의 파일을 눌렀다. 이번엔 노인의 녹음기 파일. 서 전무가 과거 협박을 지시하던 정황이 이어졌다.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해. 겁을 줘야 움직인다. 서 전무의 입술이 떨렸다. 주주석에서 누군가 일어섰다. 서 전무, 이게 사실입니까? 그때 뒤쪽 문이 다시 열렸다. 경찰들이 들어왔다. 생중계 카메라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서 전무가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하지만 그 말은 이미 늦었다. 경찰이 서 전무에게 다가가 체포고지를 했다. 서 전무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너희 집안은 끝까지 귀찮군. 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단상 아래 혜자를 봤다. 혜자는 두 손을 꼭 쥔 채 울지 않았다. 신부는 민준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았다. 사이다 같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가볍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알렉스의 재판, 자수, 그리고 15년 전의 죄. 그리고 바로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또 울렸다. 발신자, 교도소 변호인 접견 담당. 오늘 오후 선고가 있습니다. 민준의 눈이 굳었다. 법정은 차가운 나무 냄새가 났다. 방청석은 조용했고 사람들의 숨이 들릴 정도였다. 알렉스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수트가 아니라 단정한 복장이었지만 그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시간이 쌓여 보였다. 민주는 혜자와 나란히 앉았다. 신부도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주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다. 이제 끝이 날까? 아니면 더 무너질까? 검사가 질문을 던졌다. 피고인은 15년 전 왜 사망을 위장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알렉스로 몰렸다. 알렉스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방청석을 보았다. 민준을 찾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알렉스가 말했다. 내 자식의 목숨이 내 명예나 법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고백이었다. 민준의 가슴이 세게 눌렸다. 목숨값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혜자는 눈을 감았다. 울음을 참는 얼굴이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보험금 편취는 분명한 위법입니다. 그 돈의 사용처는? 알렉스가 담담히 답했다. 빚 청산, 생활비, 그리고 아이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그는 한 번도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사람 같았다.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장은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동시에 거액의 추징금과 사회 환원을 명했다. 알렉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민주는 숨을 내쉬었다. 안도의 숨이 아니라 무거운 숨이었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오지만 가진 것을 잃는다. 회장도, 이름도, 모든 빚도.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이 선고는 한 가족의 새 출발이 아니라 대가를 확정하는 도장 같았다. 이건 해피엔딩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라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판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피고인은 사회 환원 계획을 즉시 실행하십시오. 알렉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모습이 민준에게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낮아짐이었다. 법정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기자들은 이미 관심을 잃은 듯했다. 돈과 권력이 사라지면 카메라는 다른 곳을 찾았다. 알렉스는 조용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만 들려 있었다. 법원 앞 계단은 넓었다. 하지만 알렉스, 아니 최영호에게는 그 넓음이 쓸쓸했다. 명품 수트도 리무진도 비서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본다 해도 관심이 없었다. 그저 지나가는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영호는 비닐봉지를 들고 천천히 내려왔다. 봉지 안에는 서류 몇 장, 낡은 지갑, 그리고 오래된 손수건 하나. 그는 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걸었다. 바람이 불었다. 코트가 없어서 어깨가 더 작아 보였다.
정류장 앞에 서자 잠깐 멈췄다. 내가 어디로 가지? 그 질문이 늦게 왔다. 그는 가족을 살리려고 사라졌고 다시 돌아왔지만 그리고 바로 그때 낡은 용달차 한 대가 정류장 앞에 멈춰섰다. 엔진 소리가 투박했다. 창문이 내려가고 민준의 얼굴이 보였다. 타세요. 민준이 말했다. 영호가 멈칫했다. 민준이 다시 말했다. 아빠. 그 단어가 공기 속에 떠서 영호의 가슴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영호는 입술을 떨었다. 울음을 보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눈이 붉어지는 건 숨길 수 없었다. 민준이 운전석에서 내려 영호 쪽으로 다가왔다. 엄마가 저녁 해놨어요. 그 말이 더 앗다. 환영합니다보다 더 강한 말이었다. 혜자가 차 안에서 창문을 열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들었다. 빨리 타라는 손짓. 그 손짓이 15년의 시간을 접어 다시 펼치는 동작 같았다. 영호는 비닐봉지를 꼭 쥔 채 조심히 조수석에 올랐다. 문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그 소리는 어떤 삶의 문이 닫히는 소리이기도 하고 어떤 삶의 문이 열리는 소리이기도 했다. 민준이 운전대를 잡았다. 차 안에 믹스커피 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영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민준은 시동을 걸며 대답했다. 이젠 같이 갚아요. 용달차가 출발했다. 정류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차 안에는 드디어 가족이 함께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집에 가면 먼저 손부터 씻어. 그 평범한 말이 영호에게는 가장 큰 용서처럼 들렸다. 한 달 후 혜자의 집 마당에는 작은 천막이 세워졌다. 화려한 꽃장식 대신 동네 꽃집에서 산 소박한 국화가 줄지어 놓였다. 의자도 호텔 의자가 아니라 동네 교회에서 빌린 접이식 의자였다. 그래도 이상하게 따뜻했다. 사람의 체온이 가까웠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민준이 결혼한다며 축하한다. 누군가는 김치전을 들고 왔고 누군가는 과일 상자를 들고 왔다. 혜자는 입구에서 인사하느라 바빴다. 이번엔 고개를 숙여도 그 고개가 수치가 아니었다. 감사였다. 민주는 낡은 양복을 입고 서 있었다. 어깨는 약간 맞지 않았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신부도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부모가 잡아 끄는 손이 없었다. 영호는 마당 한쪽에 앉아 있었다. 5,000불짜리 턱시도는 없었다. 그 대신 오래된 양복. 하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호텔에서보다 더 사람 같아 보였다. 그의 손은 투박했고 손등에는 일의 흔적이 있었다. 그 손을 혜자가 조심스럽게 덮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말이 없어도 충분했다. 주례는 동네 교회 목사님이 맡았다. 부부란 서로를 지키는 약속입니다. 민주는 신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부도 민준을 바라봤다. 이번엔 도망치는 눈빛이 아니었다. 식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혜자는 눈가를 닦았지만 크게 울지 않았다. 그녀는 손님들에게 국수를 나눠주며 웃었다. 많이 드세요.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영호는 조용히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영호는 손수건을 꺼내 민준의 넥타이를 한번 정리해줬다. 그 손동작이 예전과 같았다. 민준은 그 손을 잠깐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아빠, 영호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만 끄덕였다. 갈등은 없었다. 그 대신 다짐이 있었다. 화려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사람들의 숨과 손과 밥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당 끝에서 누군가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다. 여기요. 다 같이. 민주는 혜자와 영호를 가운데 세웠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민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번엔 끝까지 지킨다.